1920년대와 1910년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왜 식민 정책이 변화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것은 3.1운동 때문이었습니다. 1910년대는 무단 통치라고 하고요. 1920년대는 문화 통치, 다른 말로 민족 분열 통치라고 합니다.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총독부가 다스리는 건 똑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총독, 경찰, 언론,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의 변화, 이것들을 1910년대와 20년대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년대 일본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의 1920년대 통치, 경제 통치 방식인 산미증식 계획에 대해서 배경과 내용, 결과까지 알아놓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910년대와 20년대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총독 같은 경우에는 군인 출신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총독은 모든 조선 한반도의 통치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와 반면에 1920년대부터는 문관, 즉 약간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 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죠. 이런 사람들이 임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는 헌병경찰제라고 해서 굉장히 엄격한 군인들이 한반도에 있는 조선인을 다스렸다면 1920년대에는 보통경찰제, 이제 군인 경찰이 아닌 일반 경찰들이 치안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절대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일부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한글 신문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910년대에는 어리석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초보적인 교육 빼고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1920년대부터는 교육기회가 어느 정도 확대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파트를 보면은 토지조사 사업을 1910년부터 실시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땅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로부터 많이 빼앗겨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령이 실시되면서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가 설립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여기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회사령이 폐지가 되면서 회사를 만들 때는 신고만 하면 회사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단점이 회사를 조선인들도 마음껏 만들 수 있긴 한데 일본인 회사들도 마음껏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상 우리나라가 많이 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1910년대 무단 통치 같은 경우에는 무역으로 아예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보인다면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3.1운동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친일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분열시켜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감시하려고 하는 모습도 더욱더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여기 이 정도로 비교할 수 있겠고요. 현실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독 같은 경우에는 문관 총독이 임명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한 적은 없다는 거죠. 자, 보통경찰제, 헌병경찰제에 비해서 부드러운 경찰이지만 경찰의 숫자라든가 경찰서의 숫자는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신문 같은 것도 일부 허용을 하는데 검열제도를 실시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들은 삭제, 좀 심하면 신문사를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회는 확대는 하나 고등교육이나 전문교육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극히 제한을 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어땠냐라고 하는 것과 10년대와 20년대 비교하는 게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대표적인 일본의 식민 경제 통치 방식은 바로 산미증식 계획인데요. 토지조사를 1910년대 하고 나서 1920년대에는 쌀을 생산을 늘리는 계획이 바로 산미증식 계획이죠. 이거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일본의 공업화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일본이 이제 농촌에 있던 농민들이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노동자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메꾸기 위해서 한국의 쌀을 늘려서 이것을 일본의 부족한 쌀들을 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그런 농촌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품종 개량이라던가 저수지를 만드는 등등의 좋은 모습도 담겨져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쌀을 이제 부족했던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을 늘려주긴 합니다. 근데 늘려주긴 하는데 쌀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일본으로 많이 수탈해가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증산량보다 수탈량에 대한 비율이 높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이 더욱더 부족해지고 농민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54쪽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민족운동의 분화라고 되어 있는데 민족주의 계열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방식이 3.1운동 이후에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다 목표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그 목표하는 바는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다 독립을 추구하는 건 똑같다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중간 과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이나 그 다음에 뭐 경제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똘똘 뭉쳐서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친구들이고요.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가 굉장히 불평등하다. 특히 자본가 같은 돈이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노동자들 간의 그런 차별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독립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냐? 바로 이런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계급 해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점차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갈리게 되면서 각자의 그런 독립운동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 민족주의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추진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산장려운동, 두 번째로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세 번째로는 농촌개몽운동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간단한 것부터 좀 살펴보죠. 농촌개몽운동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몽운동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것을 알게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선일보에서는 문자보급운동,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이 있다. 분화로드 같은 경우에는 옆에도 나와 있듯이 민중 속으로 다가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글자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운동이 바로 농촌개몽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족주의 계열의 또 대표적인 운동으로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밀제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문화통치하면서 교육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다라고 했었는데 고등교육, 즉 대학교와 해당하는 그런 교육은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제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 스스로 백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한번 대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대표적인 구호가 나와 있죠. 한민족 1천만 명이 한 사람씩 1원씩만 모으면 대학교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모금운동을 하는데 결국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만드는 게 바로 경성 제국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교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 경성 제국대학은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일본이 약간 면피용으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아볼 운동은 바로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물건을 쓰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물건 우리가 만들어서 쓰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의 기업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1910년대에 있었던 회사령이 폐지가 되었어요. 회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바로
관세까지 폐지가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쟁력, 일본이 승리하겠죠,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 물건을 직접 쓰면서 우리의 물건을 사자 쓰자, 이런 운동이 평양을 시작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실패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 물산장려운동 같은 경우에 배경과 그 다음에 결과가 중요한데요.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당연히 일본이 방해하겠죠. 일제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이 물산장려운동 열심히 하는 건 의미는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누구한테만 이득이냐? 바로 자본가들한테만 이득이기 때문에 야, 이거 열심히 해봤자 노동자들 일한 거 다 지금 너네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력양성운동, 물산장려운동의 배경과 결과,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실패한 이유, 그 다음에 신문사들의 농촌개몽운동 내용 정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운동이죠. 사회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어떤 게 있냐? 바로 농민운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운동도 있고요. 소년운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평운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성운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년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천도교회 동학의 그 방정환 선생님이 있죠. 그 다음에 형평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울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 이제 백정, 이제 고기를 써는 정육점 그 아저씨들이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울 그림이 나오면 형평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울이 나오면. 그 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바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 배경에는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계획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탈을 당했고 거기에 지주들의 횡포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기 이 농민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작농들, 즉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질을 굉장히 많이 당했던 거죠. 그래서 소작권, 우리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소작료 좀 낮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작쟁이, 즉 파업을 일으켰죠. 가장 대표적으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농민들의 저항으로 해서 성공한 거. 자, 그 다음으로 노동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장이 많아지면서 노동자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졌죠. 장시간 일하고 저임금, 그 다음에 민족 차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환경조차도 열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좀 보전해달라고 하면서 노동쟁의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고 하는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런 노동운동과 그 다음에 소작쟁이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생존권 투쟁에서 시작했다가 점차 항의운동으로 변화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운동과 소작운동 같은 경우에는 왜 일어났나, 이거를 잘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일어났나, 왜, 배경을 여러분들 잘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6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보시면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는데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왜 일어나는가?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세상을 떠나자. 그 3.1운동 당시에는 이제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일어났던 거고, 이 60만세 운동 같은 게 순종이 죽은 다음에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근데 결국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는데 여기에 누가 중심이 됐냐? 바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60만세 운동이 나중에 어떤 거에 영향을 끼치냐? 바로 신간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즉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정도만 좀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60만세 운동 이후에 일어났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한일 학생들 간의 그런 충돌과 그 다음에 굉장히 민족에 대한 그런 차별 때문에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 3.1운동 이후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민족운동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 운동에서 누가 중심이 되었냐? 바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을 정도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운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구가 나오면 이게 광주학생 항일운동 당시에 학생들이 외쳤던 그런 경문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고 이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 요 정도만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57쪽에 보시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왜 생겨났냐? 바로 이 자치론이라고 하는 일본의 약간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힘을 같이 길러가지고 나중에 독립을 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애들이 바로 자치론인데 바로 굉장히 타협을 하죠. 타협하는 건데 얘네들이 원래 처음에 어떤 애들이었냐? 실력을 키우자라고 주장했던 실력 양성운동파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이 타협적 민족주의 친구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타협적 민족주의 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친구들과 사회주의 친구들이 연합을 한 겁니다. 즉 신간회가 만들어진 배경은 바로 자치론 때문이었다. 자치론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자치론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식인 친구들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자치론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비되는 진영에서 얘네들을 이제 까기 위해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1920년대 즉 일제강점기 시대 최대 독립운동단체였던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간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국을 이제 좀 관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강연회, 연설회 이런 거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단체를 항일운동을 알아봐라 라고 하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서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사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념이 안 맞죠. 그래서 결국에 서로 싸우게 되면서 내분으로 해체되고 맙니다. 일본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 때문이 아니라 거의 스스로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앞에 일제 탄압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방해는 했겠죠. 그 정도로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 알아봤고요. 특히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강령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강령을. 특히 이 강령 중에서도 어떤 걸 잘 봐야 되냐? 바로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기회가 있으면 엿보고 이거를 딱 채가는 그런 사람들 기회주의자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런 기회주의자는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일 겁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뭐 한마디로 거의 친일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바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한 단체잖아요. 연합하게 된 이유는 바로 외국,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나 뭐 소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연합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에서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독립운동, 특히 무장투쟁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 무장투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순서를 가장 핵심적으로 잘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났던 사건, 봉오동 전투가 있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홍범도 장군의 그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일본을 무찔렀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일본이 대규모 부대를 보내게 되고 청산리에서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과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연합을 해서 결국에 일본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봉오동 전투, 두 번째로는 청산리 전투. 그 다음으로 이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본은 바로 여러 명의 수천 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간도 참변을 벌이게 되고 더 이상 우리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동을 합니다. 밀산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고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유시로 이동을 했다가 이런 소련과의 갈등, 그 다음에 우리 독립운동 단체들 간의 그런 갈등으로 해서 서로 총불임을 하게 되는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소련에서도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세 개의 부서, 참, 정, 신이라고 하는 세 개의 부서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군사 부대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행정 제도를 만들어서 자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두 가지 단체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혁신의회라고 하는 단체, 그 다음에 하나의 단체는 국민부라고 하는 단체로 두 가지 단체로 이제 축소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 이후의 모습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장투쟁의 대표적인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순서들 살펴봤는데요. 또 대표적으로 있는 게 바로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죠.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의열투쟁을 전개했던 단체입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바로 김원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만들었던 단체 바로 의열단이고요. 직접적인 폭력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바로 암살, 파괴, 테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어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에 이제 선언문이 있어요. 선언문을 신채호가 쓰게 되는데요.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직접 폭력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어떻게 독립운동 방식을 취하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김익상, 김상욱, 나석주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디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추구했는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족 말살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문화 통치를 넘어서 민족 말살, 말려서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의 배경이 됐던 이유는 바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전쟁 때문인데 뭐 자세히는 모르셔도 되겠지만 이러한 전쟁들이 일으킨 이유는 당시 세계적인 그런 공황, 경제공황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방법으로 일본은 전쟁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에 많은 사람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인과 똑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통치가 바로 이 민족 말살 통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바로 황국신민화 정책이 있죠. 우리는 충성스러운 천황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청국신민화 정책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내선일체라고 해서 조선인과 일본인은 똑같다. 그 다음에 한국신민서사 이런 것을 강제로 외우게 하고 신사참배도 강요하고요. 그 다음에 창씨개명도 강요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저항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했던 시대가 바로 1930년대 이후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 자, 이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일제는 특히 두 가지 방면으로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수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인적 자원의 수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적 자원의 수탈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인적 자원의 수탈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해당하는 건 똑같은데요. 좀 이따도 같이 보겠지만 일단 인적 자원의 수탈은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일본이 투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원병제, 그 다음에 징병제, 그 다음에 학도 지원병제, 학생들까지 끌고 간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전쟁터에 끌고 가는 건 아니고 전쟁의 그런 물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징용제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요. 여성들도 동원했죠. 근로정신대. 그 다음에 가슴 아픈 역사죠.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까지 부리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적 자원의 수탈 같은 경우에도 국가총동원법과 여기 하나 또 추가되는 건 바로 병참기지화 정책도 있습니다. 이 병참기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이나 여러 가지 전투를 하기 위한 그런 기지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그 북한 쪽 북부 지역을 이제 중화공업 지역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병참기지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 사례로는 공출제를 실시했어요. 공출제. 수탈을 해간 거죠. 쌀, 그리고 뭐, 그릇, 이런 것까지 필요한 것 모두 다 쓸고 갔던 것이 바로 이 물적 자원의 수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쪽에 보시면 한인애국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당시에 1920년대 이후로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침체기에 빠졌다고 하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바로 이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을 동원했던 그런 단체죠. 대표적으로는 이봉창,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혁신의회와 그 다음에 국민부로 나누어져서 1930년대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주도가 된다 그랬죠. 자, 먼저 혁신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독립군이 있습니다. 산하 부대로. 국민구 같은 경우는 조선혁명군이 있습니다. 조선혁명군. 한국 독립군에는 지정천 장군이 있죠. 지정천 장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에는 양세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전투로는 쌍성부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자령 전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부의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영릉가, 그 다음에 홍경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 독립군 단체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누구와 연합을 한 거냐? 바로 중국군과 연합한 그런 활동을 했던 단체가 바로 이런 한국 독립군이나 조선혁명군 단체입니다. 하지만 점차 일본의 그런 압박이 점차 거세지게 되면서 중국 본토로 아예 이동을 하던가 아니면 소련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65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 1930년대 초반에는 이 아까 봤던 한국 독립군이나 조선혁명군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중국 본토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이 김원봉이 만들었던 바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 그 민족주의 단체 그 정부 중국의 민족주의 정부와 함께 활약을 하면서 일본과 싸우게 되는데 이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견이 갈리게 되면서 두 가지 단체로 나뉘게 됩니다. 그대로 조선의용대로 남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용군으로 남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에는 김원봉과 함께 어디로 이동하냐? 바로 임시정부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의용군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과 같이 합류합니다. 중국의 공산당과 합류해서 같이 일본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김원봉이 만들었는데 한 팀은 임시정부 쪽으로 갔고 의용군으로 편성된 거는 이제 공산당 쪽으로 갔다. 이 조선의용군 같은 경우에 나중에 북한군의 대표적인 부대가 됩니다. 참고로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 윤봉길, 이봉창의 의사들의 그런 활약을 통해서 중국의 그런 지원을 통해서 광복군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지청천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광복군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아까 봤던 조선의용대 세력까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군대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 그리고 미얀마 이런 지역에 가서 연합군, 즉 뭐 미국, 뭐 영국 이런 군대들과 함께 포로 신문을 하거나 선전 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목소리를 하나하나 내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미군과 연합을 해서 OSS 작전이라고 하는 국내 진공 작전을 이제 열심히 훈련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생각보다 빠르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실현은 되지 못한 그런 활동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 그 다음에 김원봉이 만들었던 조선의용대 정도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1940년대가 되게 되면은 건국을 위한 준비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삼균주의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그런 평등, 균등, 동등을 비롯해서 개인, 그 다음에 민족, 국가의 그런 균등을 이루고자 하는 삼균주의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 보통선거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그 다음에 의무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 민주공화국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삼균주의의 거의 최종 목표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균주의,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을 실시하려고 했다 하고 하는 점차 독립을 위한 그런 준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런 대부분 뭐 임시정부라던가 독립동맹이라던가 건국동맹 이런 단체들이 거의 똑같이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고 하고 보통선거 실시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토지와 산업의 국유화를 통해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자, 거의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은 강령을 내세운다. 그것의 기본은 바로 삼균주의다 라고 하는 걸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화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동화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저항을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한글 분야와 그 다음에 역사 분야에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를 시작을 하는데 한글날과 한글 잡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말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우리 글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 이후에 조선어 학회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말 큰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 시도합니다. 시도해요.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해서 결국 실패로 끝난다. 그래서 한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가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활동을 했는지까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역사 파트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안 좋다. 너네는 이래서 식민지가 된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식민사학,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디스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네 스스로 하지 못하고 굉장히 외세 의존적이야, 타율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조선이 망한 거는 저기 붕당 싸움 같은 당파 싸움만 해서 망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요. 너네는 아직 발전이 멈춰 있어. 너네는 아직 중세에 멈춰 있어 라고 하는 정체성론을 내세워서 우리나라를 이제 디스를 합니다. 그런데 박연식, 신채호 선생님 같은 우리 민족의 그런 자긍심을 깨우치기 위한 민족주의 사학을 만들게 됩니다. 민족주의 사학. 이 박연식, 신채호 선생님은 연구하는 분야가 좀 달라요. 박연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침략 과정이라던가 3.1운동 이후의 모습들, 약간 좀 근대 쪽에 좀 치중을 한다면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과 고구려 같은 그러니까 고대 쪽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좀 연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다음 백남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본이 정체성론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멈춰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백남훈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지금 중세에 멈춰있는 게 아니야 근대까지 가고 있어. 우리 세계사의 흐름대로 잘 가고 있는데 왜 너네가 지금 멈춰있다고 디스라는 거야. 비판을 하신 분이고요. 이병도, 손진태 이분들은 진단학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좀 객관성을 보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꼽는다면 바로 백남훈 선생의 세계사의 보편 법칙에 따라 우리가 발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활동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 종교마다의 그런 활동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교 같은 경우는 한용운, 아니면 박중빈의 원불교, 그 다음에 개신교는 신사참배 거부, 천도교는 이제 어린이 운동을 했다. 그리고 특히 대종교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바로 누구를 강조하는 거냐? 바로 뿌리, 바로 단군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나타나는데 이런 천주교와 함께 무장 독립 투쟁에 나섰다.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예술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항 시인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76쪽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는데 광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았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여러 세계 열강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심히 민족 독립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고 카이로나 포츠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인정해 주게 되면서 결국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립을 맞이한 이후에 여운형 선생 같은 사람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요. 송진우 같은 경우는 친일파거든요. 이 사람들이 숨어있다가 민족주의다. 나는 민족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운동가야 라고 하면서 그들만의 그런 정당을 만듭니다. 그 정당 이름은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직 중학교 수준에서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헌영 같은 사람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나오는데 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이유로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일본군 무장해제를 이유로 북쪽에서는 소련, 남쪽에서는 미군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남한이잖아요. 남한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체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치, 단체 이런 것들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나 김구 이런 분들이 귀국을 하는데 이런 단체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노력했다. 그 다음에 일본군 무장해제를 이유로 소련과 미군이 들어왔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까지는 독립은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 스스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모스크바에 여기서부터 그냥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모스크바에 미영소 3명의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3가지 사항을 결정해요. 아래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 줄게. 그 다음에 그 중심에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추진할 테니까 신탁 통치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몇 년? 5년 정도. 우리나라가 아직 자립할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서 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외울 때는 먼저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그 회의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신탁 통치 거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하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추진시켜 주겠다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 결정사항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 동아일보에서 오보를 내요. 오보를 내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신탁 통치를 대부분 또 다른 식민지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우익, 즉 민족주의 진영이죠. 그 다음에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이죠. 처음에는 우익, 좌익 모두 다 야 이거 신탁 통치 뭐야? 신탁 통치 잘못됐어. 반탁 운동을 전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아일보에서는 결정사항 한 가지만 거의 집중해요. 나중에 임시정부 수립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식민 통치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모두 생각을 하고 반탁을 했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의 대표적이었던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식탄 통치 하는 거 맞는데 결국에 우리나라만의 그런 정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총체적 지지로 돌아섭니다. 누가? 바로 좌익이요. 공산주의자 친구들이. 이와 반면에 민족주의 계열의 우파는 계속 유지합니다. 반탁을 유지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이후에 모스크바 결정 사항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를 하는데 서로 갈등이 겪게 돼요. 왜냐?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만 참여해야 된다. 즉 누구만? 좌익만. 이해질 수 없죠. 미국은 야, 이 나라 주인은 걔네 나라인데 모든 단체가 참여해야 된다. 왜냐? 우익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익도 참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죠. 서로 갈등이 생기되고 결국 회의는 중단됩니다. 이 중단된 틈에 다음 쪽 78쪽에 보시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읍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소공동위원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기미가 없으니까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지금 갈라지는 걸 최초로 이제 발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업 반응을 토대로 야 이러면 안 되겠는데 우리 이러다가 분단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중간파, 중도파에 소속해 있었던 여운형, 김규식 선생님이 좌우 합작운동,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의 그런 끈끈한 정으로 한번 뭉쳐보자 라고 하는 좌우 합작운동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역시나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이 문제는 어디로 넘어가냐? 바로 다음 쪽에 보시면 유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결정해요.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하자고 합니다. 총선거라고 하는 건 바로 국회의원 선거를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대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유엔에서 조사위원단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소련과 북한이 거부하고 결국에 다시 유엔 소총회로 넘어갑니다. 유엔에서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서 지금 북쪽에서 못하니까 선거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한만의 정부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놨다가는 이제 분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분단을 막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난 삼털도선 배고 쓰러지렸죠. 단독정부 절대 안 돼.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구와 김규식 선생이 북한에 가서 이대로 가면 안 돼. 우리 좀 바꿔야 된다. 남북협상 이제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거가 이제 좀 있으면 추진될 것 같으니까 제주도에서 4.3 사건, 그 다음에 여수 순천 19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대표적인 반대 사례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구와 김규식,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실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런 보통 선거였던 50 총선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최초의 선거예요. 보통 선거고요. 비밀 투표하고요. 그 다음에 평등 선거입니다. 이렇게 추진되었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마련됐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름도 결정합니다. 근데 이 처음에 법을 만들려고 뽑았던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2년입니다. 지금은 4년이지만요. 첫 국회의원들만 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대통령 중심의 민주공화정 체제로 가기로 했는데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냐? 바로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북한 또한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며칠 뒤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단이 되었죠. 자,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가장 급하게 해야 됐던 게 바로 농지개혁입니다. 근데 이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남한에서 어떻게 있고 북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한, 북한. 남한 같은 경우에는 농지개혁이에요. 농지개혁. 지금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 이제 친일파들 문제나 땅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한 같은 경우에 농지개혁을 하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토지개혁을 해요. 토지개혁. 농지의 범위보다 토지가 넓죠. 그래서 모든 땅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유상 매입. 국가가 땅 주인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팔아요. 유상 분배. 이와 반면에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죠. 무상, 몰수, 무상, 분배. 그냥 뺏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제한이 있어요. 3정부. 그 다음에 여기는 5정부. 이런 원칙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지개혁이 진행돼서 결국에 결과로서 전통적 지주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전통적 지주제가 없어지고 농민들이 이제 자기 땅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의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반민특위라고 하는 친일파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하고요. 그래서 많은 친일파들을 찾기 위해 법도 만들었고 열심히 활동도 하게 되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일단 친일 청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라에 있는 여러 사람들 간에 이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좌우 대립이 더 중요하지 친일파 청산보다는 좌우 대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는 주요 자리에 친일파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붙잡아 넣는다면 나라가 안 돌아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애초에 미군이 들어왔을 때 초선 총독부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청산하기가 좀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반민특위 습격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이제 해체가 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친일파 청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6.25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25의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 같은 경우에 소련과 중국의 계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철수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에치슨 선언,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지켜주는 그 방어선 안에 포함이 안 되면서 점차 전쟁의 소용돌이로 이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을 하죠. 자, 그래서 유엔군이 이제 결국에 이건 북한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해서 유엔군을 보내주고 결국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결국 우리나라 서울을 되찾고 북진을 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밀려요. 서울까지 다시 뺏깁니다. 그걸 바로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일사후퇴를 겪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38도선 근처에서 계속 고지전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장기화되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포로 교환 방법과 휴전선 위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는 남한 땅, 어디는 북한 땅을 할 건가 라고 하는 걸 두고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포로 교환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북한에도 이제 남한 쪽 포로가 많았을 거고 남한에도 이제 북한 쪽 포로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전권을 이제 유엔군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유엔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 지금 포로가 가고 싶어 하는 대로 자유롭게 보내주자라고 하는 자유송환을 외쳤다면,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야 뭐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자동으로 보내라, 포로도 그냥 다시 보내 라고 하는 걸로 서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해야 돼, 지금 휴전하면 안 돼를 계속 외치고 있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을 맺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휴전인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설도 파괴가 됐어요. 이산가족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남북 간의 갈등은 계속 심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나라의 좀 안전을 위해서 미국과 조약을 맺어요. 한, 미, 상, 호, 방, 위, 조약. 이 조약을 통해서 든든하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미군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가 지금까지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 정리가 끝났습니다.